여러분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는지요? 질문 자체가 좀 무의미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장난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이제 와가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냐? 지겹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또 꼰대 같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서는 법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무너진 채 탄핵까지 당했다는 사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글자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가 파괴가 됐다라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결코 이 탄핵에 대한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달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제가 그분들의 의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한 것이었다. 법치가 무너졌던 것이고 때법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붕괴가 됐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 그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얘기가 어느새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해버린 거 아닌지 제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붕괴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은희 쪽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은희 쪽에서 박근혜는 감옥 귀신이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맹비난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일 감옥 귀신 변호인단의 운명이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정은희 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한국의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이 이기적 목적 실현을 위해 감옥 귀신인 박근혜를 놓고 불성사납게 놀아대다가 지탄을 받고 있다. 가련하기 그지않는 운명이다. 이렇게 지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 얘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정은희 쪽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쟤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보수우파 세력이, 보수우파 정치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리 썼다가 저리 썼다가 그랬다가 지탄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저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뭐가 맞습니까? 보수우파 세력과 보수우파 정치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까지는 사실인데 지탄받았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죠. 왜? 그렇게 뒤에서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다가 결국에 자기들이 버렸잖아요. 결국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탄받지 않았습니다. 이용해 먹은 건 사실이지만 지탄받았다. 차라리 떳떳하게 지탄이라도 받든지. 지탄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또 정은희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민심은 박근혜는 탄핵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무덤 귀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각 계층이 박근혜 역도의 부역자, 공범 집단인 통합단을 천하악령과 함께 역사의 무덤 속에 순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통합당을 갖다가 무덤 귀신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거야 뭐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이고 쟤네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정작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덤 귀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 안에도 있다는 거.
보수우파 세력 안에도 있다라는 거. 그거 지금 쟤네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건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코빼기가 안 보여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정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덤귀신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꼰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냐라고 지탄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결코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을 우리가 놓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는 법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그 정신을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법으로 인해 가지고 법치도 기꺼이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응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비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보수우파 세력 내에서도 박근혜를 지금 무덤 귀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지금 사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통합당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제왕 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권력은 절제를 안 한다. 여태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 말년이 모두 비참하게 끝이 났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 않나. 대통령이 말미에 좋게 끝난 적이 없다.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 대통령들한테 문제가 있다. 다 동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동감할 수 없는 얘기가 뭐냐?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버려야 된다. 그거는 결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스럽게 뒤집어서 뭐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회의원한테 문제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고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높이자.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건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각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각제를 죽어도 안 하려고 한다. 수많은 언론들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웠죠. 어떤 프레임을 씌웠었습니까? 무능력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뭐 태블릿 PC를 통해 가지고 뭐 연설문을 누가 막 고쳐줬다.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연설을 똑바로 못한다. 말주변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무능력하다라고 만들어버리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탄핵당해도 싸다. 이런 식의 주장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까? 내각제를 주장을 했었던 김무성, 유승민 그 패거리들과의 싸움, 그 권력 다툼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지 전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무덤 귀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집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무성 씨가 일전부터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문제는 권력자가 되면 권력을 나눠주기 싫어 권력 분산형 개헌을 막았고 국회는 권력자에게 눌려 소신껏 개헌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은 오히려 개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국민개헌 발언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발족시키지 않았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뭐가 새빨간 거짓말이겠습니까? 문재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앙적인 권한을 누리고 있어가지고 국회가 꼼짝달싹 못했다? 누가 그 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권한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부족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국회가 아무런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냈던 사람들도 때법이라고 하는 국민을 앞세워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수우파 세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높여야 된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국민이라는 허상된 그 허울 좋은 말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또 때법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바람개헌연대 여기 지금 공동 대표단으로 올라와 있는 집단들 보십시오. 제가 밑줄 쳐놨죠. 그렇죠? 어떤 집단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그대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개헌 유지선은 찍혔기 때문에 괜찮아.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십시오. 개헌 발의자 148명 의원 명단 지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도 마찬가지로 22명이나 당시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법을 통해 가지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탄핵을 시켰던 그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해가지고 또다시 때법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위협은 단지 그냥 먼 미래에 있는 가상의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위협이고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 사태를 막지를 못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정치적으로 사망하지 않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우파 세력 내에서도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정작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새까맣게 그냥 잊어버리고 결국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덤 속 귀신처럼 정말 사망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 제가 좀 느껴집니다. 자, 윤석열 총장 대선에 나섰는데 그 행보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잘 될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좀 불안하다는 분도 있고, 어쨌건 주간조선이 정리를 좀 잘했네요. 그래서 주간조선에 나온 보도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의 여의도 플랜, 그는 MB가 될 수 있을까? 지난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취재진 1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로 이제 캠프를 꾸린다고 하거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곳에 대선 캠프를 차린다는 이야기가 돌자 기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합니다. 빌딩 관리인은 윤석열 캠프가 이 빌딩에 입주한다는 건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선거 캠프 사무실의 위치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자 윤석열 캠프 이상록 대변인은 사무실 마련과 관련해서 최종 계약 여부는 알지 못한다. 이마빌딩을 포함해서 서너 곳을 놓고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선 캠프가 어느 빌딩에 들어설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치는 여의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마빌딩을 포함해 광화문에 인근 사무실을 차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캠프 최지연 부대변인은 지난 6월 24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종로 광화문 일대로 몇 군데 좁혀가고 있는데 최종 확정은 아직 아니라면서 다만 이마빌딩이 제일 유력한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마빌딩, 정치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그런 빌딩입니다. 사무실로. 윤 전 총장이 광화문이나 종로 일대 캠프를 마련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은 사주, 역술, 풍수 등에 관심이 많대요. 저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게 맞네. 사주, 역술, 풍수 등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그에게 조언을 해온 고령의 역술인도 존재한다. 이거 어디서 들었을까? 고령의 역술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마빌딩 등은 풍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표적 명당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명당이네. 유명 회계법인이나 기업들이 이곳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가 이후 사세를 확장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좋은데, 여기 이 빌딩?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여기 건물 총 책임 관리를 하고 계세요. 아는 회장님이. 저도 여기 좀 싸게 좀 달라고 해볼까? 저희 모임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저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자, 다른 이유는 대선에서 캠프의 위치가 함축하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오른 정치인들, 대통령이 된 정치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선 캠프를 차렸습니다. 현재 출마를 준비 중인 여야 정치인들도 대부분 여의도에 캠프를 꾸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거나 탈여의도 정치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주로 시내에 캠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마빌딩은 이회창 전 총재가 97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무실을 차린 곳이기도 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진신 캠프 사무실을 서울 종로 공평빌딩에 마련했고, 그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마를 준비하던 2006년 안국포럼이라고 불린 대선 캠프를 견지동 서흥빌딩에 차렸다고 합니다. 안철수, 이회창, 이명박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여의도 정치와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거죠. 원래 정치인들은 다 아니었잖아요. 이회창, 판사, 안철수, 기업가, 그 다음에 이명박도 기업가, 그렇죠. 자, 이들은 대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아예 정치인이 아니었거나 또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는 국회의원이 되기에 앞서 대법관, 감사원장을 거치며 대쪽 판사, 그렇죠, 대쪽 판사 이미지가 강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현대건설 사장 출신 이력을 강조해서 CEO 정치인으로 불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여의도식 정치를 바꾸겠다고 공언해왔고, 안철수 대표는 2012년 대선 출마 전까지 현실 정치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는 201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새정치란 슬로건을 들고 나왔죠. 자, 하여튼 이렇게 광화문에 캠프를 차리는 사람들은 여의도를 좀 멀리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의도로 안 가고 광화문을 선택한 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 시민들과 함께 더 가까이 만나려고 한다. 그런데 뭐 기사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참모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론과의 소통, 그러면 이제 대변인들이 참 역할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메이저 언론들과는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들 이외에 뭐 인터넷 언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튜버도 이제는 하나의 큰 축으로 언론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대변인들은 유튜버는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깔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또 정치 시작을 하면서 많은 성원을 하고 지금의 세를 모을 수 있게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유튜버였거든요. 근데 이 캠프 대변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연락을 안 받거나 무시하거나 뭐 깔보는 수준?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위험할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뭐 강력하게 얘기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인터넷 매체들 또 그리고 특히 유튜버들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유튜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 쪽은. 자, 탈여의도 대선 캠프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행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는 대선 캠프를 차리면 자연스럽게 정치권 인사들을 위주로 만나기 쉽다. 여의도에 선거 캠프를 차리면 이는 자칫 정치 신인인 윤석열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준석도 이제 사무실 없이 선거를 치렀다고 하는데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자가 잘 모르는데 유승민 사무실 그대로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로 자기는 뭐 캠프 없다, 산무다, 뭐 사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사실 이미지고 실제로 캠프가 있었어요. 유승민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자, 어쨌건 뭐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하여튼 성공은 했어요. 자, 하면서 하여간 반면 종로 광화문 등지에선 선거 캠프를 차리면 접촉하게 되는 인사들의 풀이 좀 넓어진다. 외연이 넓어진다. 이를 활용했던 것이 MB라고 합니다. 이명박.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여의도에서 캠프를 차리면 가장 편한 것은 결국 정치인들을 만나기 좋다는 점이다면서, 반면 광화문 인근은 자연스럽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사람들을 두루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이명박 후보 시절에 당내 주류는 친박계였고 박근혜계가 당대표였던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는 비주류에 가까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외연 확대를 통해서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에게 주면서 중도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그 결과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율에서는 뒤졌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승리해갖고 선거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된 건데, 요건 제가 잘 알죠. 이 광화문에 캠프를 차렸죠. 안국 포럼. 그래서 시민단체 관계자들 많이 만났고, 그걸 통해서 뉴라이트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그러니까 각성하고 전향한 사람들을 모아서 뉴라이트, 그리고 우파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의중을 함께 모아가지고 뉴라이트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그거를 이제 세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가한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이 결국은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건데, 자, 하여간 이제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윤석열 총장이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건 총동원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캠프를 종로 일대에 차린다는 거죠. 참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인사들을 포용할 수 있는 캠프 구성이거든요. 캠프 구성인데 그게 잘 될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안철수의 진신 캠프 역시 탈여의도 정치를 표방하면서 종로에서 대선 캠프를 꾸렸고,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는 순수하고 신선한 이미지로 청년층 위주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새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안철수 주변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민주당과 합당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측근 여럿이 그를 떠났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도전을 했으면 정말 새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망했다 이거죠. 그러나 MB는 성공한 거예요. MB는 이게 성공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무조건 뭐 시민사회만 모았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기사는 잘 안 나오지만 당내에 사무총장까지 했었던 형이 있어요. 형, 이명박의 형. 누굽니까? 이상득 의원 아니에요. 이상득 의원이 당내에서 지지 기반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연대해갖고 경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는데, 무조건 이제 외연 확장만 주장했던 안철수가 결국은 당내로 들어간 이유도 그런 거죠. 당내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꾸 밀리는 거예요. 선거를 치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국민의힘 내에 지지 세력들을, 우군들을 철저히 규합해야 돼요. 철저히 규합해갖고 그 힘을 가지고 외연 확장을 해야지 무턱대고 외연 확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많고, 또 물론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김재원 지금은 이제 최고위원이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최고위원이 좀 확실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당내 지지 기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6월 29일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걸었던 길을 어디쯤에 있는 어디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길 살리게 썼어. 하여튼 중간쯤에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려 한다는 측면에서도 두 사람이 닮아 있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것은 결국 이런 윤 전 총장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도 두고 외연도 넓히고,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긴 뭐하고. 지금 이제 스탠스가 좀 어정쩡해진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29일 날 출마 선언할 때 확실하게 뭔가 자기의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네? 언제 들어갈 거냐? 국민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민심을 들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제3지대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고 국민들과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라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 시점이 언제 될지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는 것이다. 정권 연장을 막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이죠. 선이 굵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변인들 입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해야 되겠다. 윤석열 총장이 좀 확실하게 말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변인들 얘기를 통해서 전원 정치라고 하잖아요. 들어보면은 참 맛이 없어. 맥 빠지고 말이죠. 그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답보하는 것도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참모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MB 때 이런 분들처럼 실권도 가지고 경험도 많고 미래를 보는 어떤 해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변인들은 뭐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연락도 바쁘긴 할 텐데 그래도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좀 하여튼 아직까지 참모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주목할 점은 현재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서 연결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MB계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윤 전 총장과 접촉했던 권선동, 장제원, 정진석 의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친이계 정치인으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 역시 윤 전 총장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냈던 인사로 꼽힌다고 합니다. 정치 입문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이 보이는 행보나 화법 면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닮아 있는데 안 대표는 정치 입문을 즈음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나 김종인 전 의원 등을 두루 만나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전문가 그룹이라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온 윤 전 총장의 모습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안 대표의 정치 입문 당시 시골 의사로 잘 알려졌던 지인 박경철 씨가 활동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바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역시 공개전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익명의 측근 또는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서 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을 피력해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해 보이고 말이죠. 어정쩡해 보이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만 국민들이 이명박 안철수에게 요구했던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과거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은 윤 전 총장이 되새겨야 할 부분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에게 새정치를 요구하는 민심은 많지 않고 그에게 투영된 민심은 역시 정권교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하란 말이야. 내가 정권교체하겠다. 내가 광화문으로 나가겠다. 싸우겠다. 뭐 이걸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유튜버들도 좀 뭐 저는 연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다 하지만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무 무시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단 말이죠.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 6월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은 50%로 나타났고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6%로 작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을 한 유권자들이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윤 전 총장이 좀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걸로 힘이 쏠릴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윤 전 총장이 크게 실수했을 때 그때는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큰 실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래의 대안이냐 이런 확실한 것도 안 보여줬잖아요. 그걸 보여줘라 이거지. 그러면 더 지지율이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뭐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 문재인 정권에서 실망한 사람들, 그래서 돌아선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야죠. 그리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의 이 웰빙하는 기득권, 이거를 혁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손잡으려고 하는 모습들, 당의 입당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을 아싸리 그냥 끌고 와갖고 흡수시키는,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이 나중에 진짜 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안에 지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봉투 사건 이것 때문에 비대위 만들어져서 대통령이 됐잖아요.